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자, 2104님, 부자, 고위직, 대기업 이런 특권층 자식들 전부 최전방에 보내세요. 그럼 이런 사고 안 나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4971님, 정말 꽃같은 청소년들이 불안한 사회네요. 자, 2104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한자만 같으면 후손입니까? 그리고 8159님, 7월 3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로 국민은 말할 것이다. 의미심장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5506님,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나라가 흔들지 않게 받아들이는 국민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벌써 6월 한 달도 어느새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요. 6월의 마지막 화요일, 평소 화요일에 비해서 도로 상황이 좀 괜찮습니다. 크게 막히지 않아서 강변북로는 난지도 일대나 성산대교 북단에서 동작대교까지만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권에서만 밀리는데 여의도권만 통과하신다면 정상적인 속도 회복하셔서 원활하게 달릴 수 있겠습니다. 노들로도 오늘 안 밀립니다. 여의대방로는 해군회관에서 대림 아파트 쪽으로 짧게 속도 떨어지고 강남에서 도심 진입하는데 1호 터널 빠져나오기는 수월한데요. 나와서 태계로 2가에서 을지로 2가까지는 꾸준히 더딥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에요. 네. 이 지금쯤 되면은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도 내놓고 그렇죠. 뭐 예산안이나 뭐 이런저런 그 경제 관련 개정안도 처리하고 네. 그래야 될 텐데 이것도 올스톱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요. 한국 경제의 뭐 최악의 내수라고도 하는데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경제의 리더십, 경제부총리죠. 이 기획재정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실제적으로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문제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거취가 지금 불확실성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가 멈춰져 있으니까 이제 다른 국무위원회 청문회 일정까지도 다 멈추고 이 딜레이 연기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뭐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내정한 지 11일이 벌써 지나버려서 2주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사청문회 일은 어떤 절차조차도 지금 안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딴 사람들은 몰라도 이 최경환 내정자만이라도 어떻게 빨리 청문회하고 빨리 임명하고 처리해라 뭐 이런 식까지의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시기 아무도 모릅니다. 문창국 총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 처리된 후에 나머지 국무위원 청문회 이뤄지고 그다음에 임명하고 뭐 이런다면은 8월까지도 맞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처리해야 될 뭐 국회 정부 개정안, 법률 개정안, 경제 관련 많은데 뭐 거의 2008년 이후 6년, 7년 만에 8월, 9월에나 처리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게 이른바 해명 기회를 준다고 청문회까지 하면 사실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죠. 늦어지겠죠. 예. 네. 정말 그러니까 답답하죠. 뭐 말로는 이제는 경제다, 내수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러니까 우리 경제 둘러싼 어두운 정문은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부터 실은 그제부터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올해 속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올 경제 성장률 기존 3.9%에서 3.7%로 내렸고요. 현대경제원은 이제 4%에서 3.6%, 금융연구원도 4.2%에서 3.1%로
각각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쯤이면 외국계 증권사, 이 금융사에서 또 성장률 하향 조정할 그럴 전망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골든타임이란 단어 의미 자주 새기지 않습니까? 예. 지금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골든타임입니다.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경제라는 게 이 제때를 놓치면은 그 다음에 이 시기만큼의 이 따라잡으려면은 수십 배 노력 필요합니다. 이 경제 수장도 제대로 못 정하는 우리 정치 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경제만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도 문제예요, 지금. 안보가 중요한데. 예, 맞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겸임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이게 도대체. 그리고 양파값이 폭락이 너무 심하다 그러네요. 그죠? 예,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습니다. 산지 양파값을 보면은 1kg당 300원대까지도 폭락했다고 하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kg의 도매값은 4월에 636원, 5월에 617원, 6월에 508원, 이제 500원대까지 도매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 가격 봤더니요, 1,000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셈인데요.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소비 부진이 겹쳐서 그랬다고 하는데 곧 도매 가격 400원대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손익분기점을 아무리 낮게 잡아도요, 종자때 비료, 인건비 이런 걸 해도 킬로그램당 500원은 잡아야 그나마 또 본전이라고 하는데 그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농사를 아예 포기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농사 많이 짓는 전남 무안, 경남 창녕, 기타 등등 농민들이요. 그래서 트랙터로 양파밭 다 갈아엎고 이제 도청 앞에서 시위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가장 직접적인 거는 지자체에서 수매가를 이제 올려가지고 400원, 500원 이상으로 책정해서 사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글쎄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기회에 양파 소비를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양파즙 같은 거 몸에 좋지 않습니까? 아니 양파 자체도요. 그게 예. 피를 맑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대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을 보니까 양파가 좋다는 걸 알겠어요. 예. 지금 그 연세에 술, 담배 다 하시는데 양파를 엄청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유지되더라고요. 예, 양파 와인이라고 와인에다가 또 양파 담가서 먹고 하여간 지금 무조건 양파를 좀 6월, 7월, 8월에 좀 먹어야 한 3개월 정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먹어주면 정부도 좀 숨도 돌리면서 이 하반기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소주에도 양파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예. 그렇군요. 갑자기 아침부터 술 얘기를 해서 예. 그리고요. 네. 이른바 뻥 연비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듣죠, 연비. 네. 이게 뻥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이제 정부가 좀 엄격하게 관리한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자동차 연비 올해부터는 오차 범위가 5% 이내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제 굉장히 큰 처벌이 따르게 될 텐데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은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정할 때 도심 연비하고 고속도로 연비를 모두 각각 조사를 한 후에 각각 허용 오차 범위가 5% 안에 들어야 적합으로 판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고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가 문제였냐 보면은요. 도심 연비하고 고속도로를 합산한 복합 연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복합 연비만을 가지고 그냥 이게 오차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이제 적합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제는 도심 연비 따로 또 고속도로 연비 따로 이렇게 각각 따로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규정을 강화시키면은 검증 통과하지 못하거나 공익연비 수정해야 되는 차종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 산타페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죠?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복합 연비는 오차범위 넘지 않았지만 도심 연비는 오차범위 초과했다 이런 거였죠. 그렇죠.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이 문제도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복합 연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또 국토부와 산업부의 기준이 달라서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령 국토부는 자기네 규정상 복합 연비를 따지는데 산업부는 이제 이 자동차 에너지 소비 효율 규정 이런 걸 통해서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가운데 하나라도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국토부와 산업부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산타페 그리고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어느 정도에서 부적합 판결이 나왔는데 산업부 규정에 따라서 그런데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쪽으로 방향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소비자 단체에서는 아니 어겼는데 왜 과징금을 안 때리냐 이러면서 정부가 왜 제작사 편드냐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참에 아예 빨리 연비 기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도심 연비, 고속도로 연비 따로따로 하는 방식이 통일돼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산업부와 국토부 이 둘의 이 책임 소지도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산업부도 어느 정도 개입하고 국토부도 개입하니까 혼란이 꼭 있거든요. 이렇게 두 부처가 함께 할 때는 이 사단 논란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함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그러니까 전교조가 이 법의 노조다, 이런 판결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전교조 측은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거부하고 총력 투쟁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전교조는 법의 노조 철회를 비롯해서 교원노조법 개정 이렇게 해서 4가지 요구를 내세우면서 오는 27일 대규모 조퇴 투쟁을 시작으로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하는데요. 교육부가 힘겨루기에 들어간 전교조의 입장,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지금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법의 노조, 이게 결정이 됐는데, 여기 가처분 신청, 이 판결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내셨죠? 예, 냈습니다, 어제. 그렇죠. 예, 법의 노조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시는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전교조가 이제 합법주의를 15년 동안 유지했던 조직입니다. 네. 이제 15년 만에 어떻게 보면 법 밖으로 내몰린 상황인데, 일단 설립된 노조를 이제 취소한 경우도 사실 이제 민주주의,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예. 저희들이 어제 이제 그저께 판결 내용들을 보면 이제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면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된다, 즉 사용자 이익에 복무하게 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예. 저희들 해고자 9분이 면면이 이제 저희들 3교육 십자에 가장 앞장섰던 분들이고 어쨌든 시대 실정법 위반했지만은 이분들 사학 비리 투쟁도 앞장섰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저희들 정교조 활동을 한다고 저희들 노조가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자주성이 훼손된다라는 논리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논리고 그 행정 권력을 이제 견제하지 못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실정법 위반한 거는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거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고 실정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교조가 1,500명의 해직교사로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1,500명의 교사들도 소위 이제 불법 노조, 교사는 노동자일 수 없다라는 일단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그 1,500분이 다 해직이 되셨죠. 그러니까 어쨌든 실정법 위반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사립학교 비리 소위 상문고 투쟁을 하다가 지금 해고되신 분도 계신데 장기 농성을 하다 보면 이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부분이 주로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본질은 실정법이 아니라 사학 비리 고발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본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부당 해고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실정법 위반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따져보고요. 지금 이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는 이 교육부 지침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거부하시겠다는 입장이죠? 예,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거부하는 측면이 아니라 지금 교육부가 후속 조치를 여러 가지 발표했습니다. 일단 전임자 복귀 명령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 각종 교육활동 지원비 중단. 예, 저희가 지금 전교조의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 전교조가 법의 노조, 그러니까 더 이상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조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교조 측에서는 이 판결에 사실상 불복하고, 왜냐하면 교육부 후속 조치,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 게요. 이 교육부 후속 조치는 거부한다.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거부한다 이 말씀이신데 교육부의 후속 조치라는 거는 결국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니까 교육부 지침을 거부한다라는 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다르지 않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교육부 후속 조치 내용은 지금 이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 뭐 사무실 임대 지원도 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실 임대료는 지금 뭐 지역에서는 뭐 퇴직 교장들 뭐 삼락회 모임 공간도 제공하고 있고 상당 부분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들에 있어서는 뭐 임대 지원이나 각종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독 저희도 불법 노조가 아니라 법의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단체 개념으로 보더라도 그런 지원을 끊을 충분한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법의 노조 중에서는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예,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락회 같은 퇴직교장 모임, 그다음에 퇴직교육공무원 모임 이런 것들도 지역교육청에서 뭐 나름 뭐 공익적인 단체라고 해서 사무실을 이제 무상으로. 근데 그거 말고는 예를 들면은 그거 말고는 예를 들면 이 노조 전임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을 복귀해라 이런 얘기는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사실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제 6만 조합원을 좀 갖고 있고 전임자 72분은 이런 현장 실천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현장에 다 복귀를 하게 되면 전교조 사업 자체가 정면적으로 중단됩니다. 물론 저희들은 본질적으로 법의 노조의 의도가 뭐 전교조의 무력화에 있다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 전교조 사업 자체를 중단시킨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 혁신 운동이 모두 중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후속 조치 중에는 뭐 조합비 납부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의 동호회조차도 회비 납부를 요구하면 행정실에 도움을 주는데 하물며 불법 노조가 아닌 노조에 회비 납부를 지원해주지 말라라는 자체는 저희들은 교육감들도 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 탄압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해서 예를 들면 접근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딴 데 법의 노조, 임의단체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교조도 요구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사실은 전임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노조 전임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지금 법의 노조로 판결이 일단 난 상태를 인정한다면 복귀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그것이 물론 지금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런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요? 법은 지금 1심 재판이고요. 법정의 다툼의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지 물론 최종 판결이지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1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도 난 구속 못 하겠다. 구속 못 당하겠다. 나는 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겠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부분은 좀 다툼의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좀 드리고요. 전교조가 지금 사실 법인 살인격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해고자 9분을 조합 자격으로 부여했다는 이유로 사실 15년 합법지혜를 박탈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현 정부가 법의 노조화를 선언했다기보다도 전교조를 무력화하겠다라는 판단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사법부의 판단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의 노조의 조치 자체에 대해서 부당함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당함에 대한 주장은 저희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나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공통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금의 사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결보다는 어쨌든 지금의 1심 판결만을 놓고 전화가 아주 연결이 고르지 못하죠. 여러분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들어온 문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70 하나님.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진보교육감을 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를 위해 탄원을 넣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전교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좀 이따 전화 연결되면. 그리고 4474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교조 선생님들 중 대부분은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자꾸 투쟁의 상징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이 전화가 자꾸 끊기네요. 그러게요. 근데요, 예. 이 조태투쟁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조태투쟁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것도 지금 일단은 법의 노조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는 불법 아닌가요? 집회 자체가 불법이 아니면 불법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집회 참여 자체가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회 참여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예. 예. 그러면 불법이 아니다. 요것도. 예. 또 한 가지, 9702님이 아까 문자 보내주신 거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저는 이번에 진보교육감을 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를 위해 탄원을 넣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전교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답해 주시죠. 진보교육감의 탄원서는 단순히 전교조에 대한 지지의 입장이 아니라 진보교육감들의 공약들을 보면 혁신학교 운동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교조 선생님들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했던 내용들이고요. 진보교육과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누구나 열심히 하고 있는 이게 혁신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의 존재 자체가 필요하고 이거는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거고요. 이런 신뢰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본인들의 정책 공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탄원서의 절박함이 있었다고 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아직 지금 취임이 안 된 상태고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교육감은 좀 중립적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교조를 모든 사람, 물론 이제 전교조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인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전교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층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이 이런 식의 탄원서를 낸다는 거, 이거 좀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감의 탄원서는 일종의 절박한 호소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어떤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정책 실현에 있어서 전교조 교사들의 역할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필요한 부분들은 국민들의 어떤 여망을 받아한 그런 정책에 대한 지지를 저도 받았기 때문에 그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전교조의 신뢰관계 유지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판단에서 낸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책 중립성의 위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모임이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준법 투쟁 같은 방식을 생각해 보시진 않으세요? 법을 지키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퇴는 선생님들이 합법적으로 낼 수 있는 일종의 개인의 휴가 개념입니다. 개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이 부정되지 않듯이 전교조 자신의 조직이 해체위기의 상황에서 절박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고요. 예. 그런 조퇴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도 아니고 교수 선생님들의 집회 참여 자체가 또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법에서 벗어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 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과 장애인 아시안 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광고 듣고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대리 지금 뭐하나? 기계, 장비, 부품, 판매, 구매? 다라 기계장터에서 산업 기계장비 보고 있죠. 다라 기계장터? 아직 모르셨어요? 가격 비교는 물론 광고까지 공짜거든요. 그래서 산업인을 위한 다라 기계장터구만. 문의전화 1588-0914 스마트폰에서도 다라 기계장터 이노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장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역사 속에서 오늘을 찾는다.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 세시봉. 예, 오늘도 문사철의 강천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주제는 하도 이 인사 문제로 시끄러우니까 이 과거 역사에서 인사 검증을 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말이에요. 그 왕조 시대는 국왕이 다 그냥 알아서 하지 않았나요? 예, 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왕이 뭐 서슬이 푸른 그 존재가 있는데 감히 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했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제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비교해도 더 이렇게 추상 같다고 할까 그런 식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조선 시대에도 그렇고 고려 시대에도 그렇고 이제 고려 시대에 시작이 된 건데 서경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서경이라는 거는 이제 관리가 서명을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왕이 재가를 한 인사에 대해서 관리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관리들이 서명을 합니다. 먼저 이제 왕이 이 사람을 시켜라. 예, 뭐 명령을 하면은 그렇죠. 이제 인사권자가 뭐 영의정일 수도 있고 무슨 뭐 이제 호조 판사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 재가를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지명을 한 거죠. 지명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데 이 검증을 하는 관리들이 무슨 고관 대작들이 아니고요. 한 사품오품 지금으로 치면 중하급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사품오품은 한 5급 6급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관리들이 이걸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언론 얘기하면서도 얼핏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언론에 해당하는 관리들인데 이제 대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관이라는 것은 대관과 간관을 이제 아우르는 말인데 대관이라는 것은
일종의 감찰 기구죠. 뭐 왕이라든가 무슨 이제 관리들이 뭐 잘못하는 게 없나 이런 거를 감찰하는 지금의 검찰 뭐 비슷한 그런 기구고, 그다음에 간관이라는 것은 이제 간쟁을 하는, 왕의 잘못을 따지고 뭐 상소 올리고 하는 그런 기구인데, 이거를 고려 시대 때는 중국의 제도를 받아다가 대간에 해당하는 게 그 어사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 어사대라는 것이 그 일을 하고, 간관은 고려시대 때는 따로 어떤 그 기구는 없었는데 조선시대 들어가면 그게 사간원이 되고 어사대는 사원부가 되죠. 여기에 속한 사품 5품 정도 되는 중간 관리들이 그러니까 지명된 후보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그 선조, 그러니까 3조라고 하는데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다음에 그 중조 할아버지 뭐 그리고 저 이제 외가 쪽으로도 외할아버지까지도 이제 그 어떤 경력이 있는지 그거를 다 이제 따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보자한테도 그 소위 단자라고 하는데 기록을 내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범죄 경력은 있는지 없는지, 공부는 어디까지 했는가. 그때도 전과 기록이 있었어요? 당연히 뭐 어떤 저 구살수라든가 무슨 어떤 옥사에 이렇게 휘말리게 되면은 또 실제로 예전에 귀양 갔다 돌아와 가지고 또 뭐 다시 이제 벗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 사람이 공부는 얼마나 이제 그 뭐 과거 시험을 물론 합격한 사람이겠지만 어느 정도 학력을 소유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하고요. 그래서 서경을 해야만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 그게 이제 서경이라고 그러는군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모든 관리에 대해서 다 그랬나요? 이게 이제 고려 시대 때는 1품부터, 그러니까 정일품, 정일품부터 그냥 싹 9품까지 싹 다 대상이 됩니다. 이건 아마 고려 때는 이제 그 귀족 그 사회였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서 그 귀족의 권한이 좀 나름대로 막강했기 때문에 왕권을 제한하려는 이런 장치 속에서 그게 기능하지 않았나 싶은데, 조선시대 들어가면 다 이제 과거로 그 사대부들을 뽑고, 과거로 이제 관리들을 뽑고, 그 다음에 고려에 비해서는 중앙 집권화가 좀 더 진전이 된 그런 사회니까 이걸 놓고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 세종 때 가서, 야, 그래도. 세종이요? 예, 세종 때 가서 이런 이게 뭐 9품까지, 그러니까 1품부터 다 할 거냐 아니면 일정한 제한을 둘 거냐 하는 거에서 세종 때 결국 5품 이하의 관리에 대해서만 서경을 하기로 최종적으로 이제 낙착이 돼서 그게 경국대전에 이제 딱 그 명문화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영의정이나 이런 일품 관리들에 대한 관리들의 그 어떤 이 검증권이 없었냐면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아니되옵니다로 이제 끝나는 그 이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탄핵 상소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한마디로 왕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근데 그 검증 말이에요. 네. 그 왕이 시켰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더군다나 아까 아주 고급 관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거 예를 들면은 뒤져보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뭐를 했네? 이 사람 안 됩니다.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라면은 4품, 5품 이 중하급 관리가 뭐 왕하고 상대나 되겠습니까? 왕이나 뭐 영의정이 밀어붙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자기들의 어떤 이 제도와 그 체제의 어떤 그 영구성 이런 거를 걸고 조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관과 대간이 있다고 했는데, 간관, 그러니까 사관원에서 먼저 이 검증을 합니다. 이 사관원에서 먼저 검증을 하는데, 이때 같은 사관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이제 갈라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적합하다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 갈라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거기 소수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우선 지난번에도 피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열애를 시켜버려요. 그 소수 의견일 경우에는. 그래서 어느 사관원의 의견을 통일시켜 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 불가하다가면은 불가 의견을 이제 정확하게 내죠. 그런데 또 이거를 사원부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승인을 해야 확실하게 그게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사원부하고 사관원이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이런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사관원과 사원부는 이 그 합자 회의를 갖고 서로 간의 의견이 이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은 어떤 이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명확한 합의를 해서 이걸 밀어붙이는데, 이걸 소위 완의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런 대간이 합심해서 밀어붙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왕도 그것을 공론으로 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 여기서 불가 의견이 나오면 그럼 왕이 그럼 이 사람은 안 돼 있구나 이렇게 하나요? 거기서 불가 의견 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제
못 나가요. 왕이 이미 재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서경을 받지 못하면은 못 나가고 또 이 서경은 50일 이내에 하게 돼 있거든요. 50일 이내에 서경이 안 떨어지면 역시 그것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서경을 안 할 경우에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작불납이라는 글자를 쓴답니다. 작불납해서 이 사람은 안 된다. 이건 이제 불가면은 지금 이제 청문회에서 뭐 표결해가지고 반대 의견 나온 거하고 똑같이 그 이제 인준이 그 취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직에는 취임시킬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정조외라는 글을 쓸 때가 있어요. 서경관들이. 이 정조외라는 거는 자기들 같은 어떤 인사권을 지는 그런 청요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특별히 청렴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쪽에 나가는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반 관리는 할 수 있어도 그런 청요직에는 안 된다라는 게 정조외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품외라고 이렇게 이제 쓸 경우도 의견을 제출할 경우도 있는데 이 한품외라는 건 가령 뭐 5품까지는 되는데 이 사람은 4품 이상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을 달아내는데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때 참 궁금한 게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에 임명 불가다. 이런 경우가 있을지 크게 궁금해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생각나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언론 얘기하면서도 어떤 이제 이 사관원 관리가 왕한테 상소를 올리면서 영의정의 뭐 살을 뜯어먹고 싶다 뭐 이런 그건까지 했었다. 아주 그거 좀 심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요런 인사권을 둘러싼 그 분쟁이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 말을 했던 사람이 한 5품 정도 되는 조순이라는 사관원 정원직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의정 노사신이라는 사람을 걸고 저 사람은 진짜 뭐 면직이나 파직 가지고 안 되고 진짜 내가 그냥 살이라도 씹어먹고 싶다 이런 식의 상소를 임금한테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노사신이라는 영의정이 근데 고양군수였을 거예요. 고양군수로 이제 최윤공이라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천거를 해서 임명을 했는데 자기 사람 심기군요. 예. 그게 이제 이 사관원 이 정원에 있는 이거 조순이라는 사람이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제 면접을 좀 해보니까 이 최윤공이라는 사람이 글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논어 맹자 이런 것들을 잘 해독도 못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오히려 군수로 이렇게 천거를 했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진 거죠. 영의정 쪽에서는 글을 좀 못 읽어도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더군다나 이제 사관원 정원이 이게 화가 나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무슨 그러니까 4.5급 관리가 국무총리에다 대고 저 사람 살을 씹어먹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연산군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걸 나한테 올리는 상소에다 이런 말을 한 거는 이 골룡포를 입고 있는 이 임금도 얼마나 무시할 수 있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그걸 국문에 처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관원 뭐 여기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자기 직책을 수행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국문에 처하면은 이 나라에 이제 정의는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최윤공이라는 고양군수로 임명된 사람의 직은 이제 해임이 되고 그 사람은 결국 못 나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말하자면 좀 타협책으로서 그런 좀 극언을 했던 이 사관원 정원도 그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임명은 철회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때도 돈 많으면은 막 뭐라 그랬는지 그것도 궁금하네. 그죠? 예, 근데 뭐 사실 그때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7977님 이런 말씀 보내주셨네요. 예전에는 동영상이 없어서 검증하기 쉬웠을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아직 시일을 두고 꼼꼼하게 그렇죠? 제출한 서류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서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리고 1141님 이 코너 듣다 보면 역사에 좋은 점들이 참 많았는데 왜 우리는 나쁜 점만 배우는 것 같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2499님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이 친구는 제 제자인데요. 교수님 명지대 제자입니다. 요즘도 커피 많이 드시나요? 많이 먹는데 요새도. 예전에도 그렇게 검증이 철저했는데 요즘 인사검증은 기원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 저한테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이 표현도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예. 근데 진짜 이게
요새 이런 역사 검증 이런 거 보면은 이 요새 인사 검증은 좀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마치 조선시대나 심지어 오늘은 고려시대가 더 그러니까 조선시대보다 오히려 고려시대가 더 철저했던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일품부터 다 검증을 했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시스템 그 체제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걸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사대부들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또 그때 그만큼 그 오랜 시기에 걸쳐서 온축된 그런 어떤 이제 시스템 운영 능력들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그 체화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이때 우리가 조선은커녕 고려만도 못하다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사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막 드는데 대한민국이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국민의 국가로서의 그런 거라면은 이 과연 고려 때나 조선 때나 왜 이렇게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사대부들의 일정한 어떤 세력을 그렇게 두어서 왕을 비판하고 견제하게 한 것은 결국 그 체제 자체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게 잘못 가고 그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비판을 받는 걸 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공감대가 있었고 그걸 철저하게 이행을 했기 때문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라면 이건 국민의 국가니까 철저하게 국민의 이익에 이렇게 준하고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 시스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사철의 강흥천 대표였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 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1억 년 전 공룡들이 풀 뜯어먹던 때 석유가 생겼어. 그걸 우리가 개발을 하지. 근데 석유가 다 떨어지면? 하하,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그린 에너지.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과거 에너지부터 미래 에너지까지. 여기가 중요해. 혁신을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문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06님, 저는 전교조는 지지합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스폰지 같은 아이들에게 중도 중립적 교육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문자 보내셨고요. 1890님, 법을 무시하면 법의 노조가 되는 것 당연합니다. 3257님, 사회적 현상을 판단하는 절제적 기준이 있나요? 법원의 판단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097님, 정당한 권리 주장하려면 법적 절차부터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